네, 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제가 이제 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하는데요. 그와 관해서 수익의 본질에 대한 매우 중요한 여러분이 개인 투자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시즌2 초기였던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달러 예금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 당시 환율이 1200대였는데 달러 예금 이자도 4.8%면 너무 매력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1400 가까이에 있어서 댓글에서 달러 포지션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너무 불확실성이 많아서 고민 중입니다. 원래 유튜브는 좀 단정적으로 달러 얼마까지 갑니다. 얼마에서 팔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구독자도 조회수도 많이 오르기는 한데 그냥 본질적으로 지금 달러에 대해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서 무리하게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기보다는 제가 왜 모르겠는지 그리고 내가 모르겠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틀을 조금 잡아보는 게 구독자 여러분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반부에는 초과 수익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후반부에 구체적으로 현재 매크로상의 달러뷰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적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수익이란 뭘까요? 돈 버는 거겠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내가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수익을 벌 거라는 기대감으로 투자라는 행위를 하고 계시고 이런 유튜브도 보시겠죠? 근데 그럼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이건 이제 투자 철학에 대한 질문인데 내가 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신 분들은 투자 철학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투자 철학의 이야기보다는 수익의 이야기를 계속 해볼 텐데 수익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느슨한 용어로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데요. 먼저 베타는 무엇이냐? 내가 리스크를 지음으로써 얻는 수익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 예금을 넣어두시면 요즘은 한 3% 예금 이자를 받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은 정부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위험이 거의 없는 수익입니다. 국채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국채 이자와 은행 예금 이자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회사채의 금리는 4, 5% 정도 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그보다 높게 7, 8% 정도 하겠죠? 그리고 주식에 투자했을 때 예를 들어서 S&P 500에 투자했을 때 배당을 포함한 총수익률은 지난 100년간 복리로 대략 9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 예금 이자보다 회사채 수익률이 높고 채권 수익률보다 주식 수익률이 높은데 이건 예금이나 채권보다 주식이 훨씬 더 우월한 상품이어서가 아니라 예금이나 채권보다도 주식이 더 위험하기 때문이겠죠. 회사가 청산되면 먼저 채권자들이 재산을 나눠 가지고 남은 몫이 있어야 이 주주들이 나눠 가지게 되니까요. 이 리스크가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야 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만약 회사채 수익률이 은행 예금보다 낮으면 회사채에 굳이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더 높은 이자를 오퍼를 해야 사람들이 그 회사채를 살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리스크가 높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수익률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인과관계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진 않는다. 이건 제가 예전에 다뤘던 세스클라만의 투자 전략 해설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이 리스크라고 해서 무조건 하이 리턴인 게 아니라 리스크가 높아서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 상품을 기피하게 되면 그 수급 때문에 해당 상품의 시장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낮은 시장 가격 대비 잠재 수익이 매력적이 되기 때문에 하이 리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에 비례해서 내가 얻게 되는 수익을 엄밀하진 않지만 그냥 베타에서 오는 수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알파는 초과 수익입니다. 내가 리스크를 짐으로써 따라오는 수익과 관계없이 어떤 경제 현상이나 기업에 대해서 내가 잘 분석하고 잘 맞춰서 얻는 추가적인 수익이죠.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실제로 낸 수익률에서 베타를 감안한 그런 기대 수익률을 뺀 값이 알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10%인데 제가 그거를 조정 때 팔고 또 저점에서 사고 그렇게 매매를 하면서 14%를 냈어요. 그러면 4%가 나의 알파겠죠. 이 식을 이제 조정을 하면은 나의 실제 수익률은 알파와 베타에서 오는 수익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엄밀히는 베타는 수익을 지칭한 개념보다는 민감도 계수고 무위험 이자율로 계산하고 등등 그런 딱딱한 이야기는 지금 금융학 개론 수업도 아니니까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의 수익률은 내가 진 그런 리스크에서 오는 보상과 내가 분석을 더 잘해서 얻는 초과 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더 많이 져서 베타를 올리거나 혹은 알파를 창출해야 되는데
이 알파에서 오는 수익은 어떻게 얻어야 할까요? 이 알파는 다른 시장 참여자들의 실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적정 가치가 $100고 이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적정 기대 수익률이 1년에 10%인 종목이 있다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100에 사서 1년 보유해서 10% 수익률을 내면 그냥 베타에서 오는 수익을 낸 것이죠. 그런데 $100가 이제 적정 가치인 주식에 악재가 발생해서 $80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 제가 직접 좀 파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일시적인 악재라서 펀더멘탈은 영향은 없다. 그걸 깨닫고 $80에 사게 된다면 30% 40%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렇게 알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적정 가치가 $100인 주식을 20% 할인된 가격인 $80에 사는 그런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세상 그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는 $100인 주식을 20% 할인된 가격인 $80에 팔아치우는 그럼 바보 같은 행동을 꼭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베타 수익에 있어서는 모두가 포지티브 썸일 수 있어도 알파 수익은 제로섬 게임이다. 누군가가 초과 수익을 내려면 누군가는 초과 손실을 내야 한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시장 평균 수익률이 10%인데 내가 15%를 낸다면 다른 누군가는 5%를 내야 평균이 10%로 맞춰집니다. 모두가 15%를 내면 평균이 그럼 15%고 그 누구도 초과 수익을 못 낸 셈이니까요. 그것이 일견잔인한 자본시장의 생리입니다. 매 순간의 투자 의사 판단에 의해서 자본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줄 세우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그런 잔인한 게임 안 할래. 여기서 빠지고 마음 편하게 있을래. 투자 의사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난 이상 이 줄 세우기는 피할 수 없이 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숙명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것, 주식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판단도 결국은 하나의 투자 의사 판단이기 때문이죠. 은행에 내 돈을 예치해 놓겠다는 것도 하나의 투자 의사 판단이고 그 돈을 달러로 가지고 있느냐, 원화로 가지고 있느냐도 투자 의사 판단이죠. 베네수엘라 국민들 중에서 금융시장에서 알파를 위해서 싸워보겠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패배해서 돈을 잃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대다수는 금융시장에서 담 쌓고 지내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시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들을 줄세우지 않았을까요? 베네수엘라 환율을 보시면 안전히 은행에 본인 돈을 예치하고 있다가 그 화폐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와 경제에 대한 공부는 내가 막 대단히 워런 버핏 같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지금 그냥 스파이 같은 인덱스 ETF에 넣어두고 베타를 추구하고 있는 상태라도 꾸준히 지식을 쌓고 또 무엇보다도 마음 수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발음이 좀 그렇네. 조댓구알. 어쨌든 이제 이 알파와 베타라는 지식을 가지고 달러라는 토픽으로 돌아와 보죠. 우리가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는 그게 표면적으로는 단일한 투자 의사 결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겹겹이 여러 다른 의사 판단이 섞여 있는 것인데 스스로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024년 6월 25일에 엔비디아 주식을 $125에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냥 엔비디아가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가 내 수익을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엔비디아 주식을 산다는 그 결정에는 주식, 채권, 원자재, 코인 등 수십 가지 자산군 중에 주식이라는 특정한 자산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는 결정, 또 한국 혹은 전 세계의 주식시장 중에 미국이라는 국가의 주식에 투자한다는 결정, 또 다양한 산업 중에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결정, 또 반도체 산업 내의 다양한 기업 중에 딱 콕 집어서 엔비디아에 투자한다는 결정, 그리고 엔비디아를 살 수 있었던 다양한 시점 중에 하필이면 2024년 6월 25일에 타이밍에 산다는 결정, 또 엔비디아의 가격의 등락 속에 $125라는 가격 레벨에 사겠다는 결정, 그리고 전 세계 화폐 중에 달러 익스포저를 가진 채로 투자하겠다는 결정, 간단히 나눠도 이 8가지에 대해 명시적이든 명시적이지 않든 투자 의사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이상적으로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현역 기관 투자자나 전업 투자자면 모를까 대부분 본업도 있는 개인 투자자가 이런 하나하나의 팩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반부에 다뤘던 베타와 알파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의사결정 중에 나에게 충분한 근거가 없는 의사결정에서는 알파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 레벨에서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판별할 수 있는 눈도 없고
산업 레벨에서 여러 산업 중에 어느 산업이 유망한지도 모르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국가 중에서 어떤 국가의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좋은지도 모르는데 자산군 중에서 이 주식에는 어쨌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어요. 그럼 ETF 중에 뭐 VT,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에 분산하는 인덱스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국가 중에서는 확실히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면 미국의 대표적인 인덱스인 S&P 500 ETF인 스파이를 사면 되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좀 산업 공부도 하고 미국의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전망이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뭐 반도체 ETF인 SOXX를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설명을 탑다운 투자 방식 위주로 설명하긴 했는데 이제 기업부터 분석을 시작하는 바텀업 가치 투자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바텀업 투자자로 해서 이 위에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딱 해당 기업의 적정 가치만 구해서 뭐 안전마진 고려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산업이나 경기 사이클, 뭐 향후 매크로적인 10년물 금리 추이 등에 대한 다양한 가정들이 반영되고 그런 개별 종목 투자들을 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관리할 때 이러한 국가 익스포저나 외환 익스포저를 고려하는 그런 차이가 이제 탑다운이랑 바텀업 사이에 있는데 본질은 같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영역에서는 그냥 시장에 최대한 분산해서 베타를 얻고 내가 잘 아는 영역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근거 있는 투자 의사 판단으로 알파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맥락을 가지고 달러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좀 기니까 다음 편 바로 이어서 올리겠습니다.